이제 시작하는 K 헬기죠. 대한민국의 이제 방산 분야 해외 수출이 이제 지속적으로 서유럽, 이스라엘 수준으로 이제 이게 진입을 했기 때문에 처음부터 이제 수익성을 폴란드로 인해서 가지고 이제 시작을 하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는 전망이 뭐 좋죠. 그동안에 뭐 컴퓨터, 반도체 중심에서 새로운 우리 경제, 해외 수출의 부족한 부분을 이제 K 방산이 이제 채워줘야 되는. 그 대표 선수는 또 KF21. 수출 시장에서 인기가 좋은 게 미국의 규격이 많기 때문에 이제 공통성, 호환성을 이제 평가를 해보니까 양껏 괜찮다. 근데 그 다음에 재평가를 해야 되겠다 아니면 유보를 해야 되겠다. 그런데 이 아파치가 이제 세대가 있죠. 아파치도 1세대, 2세대, 3세대가 있는데 그 오는 과정이 1990년도 걸프전 그 휴전 끝나고 나서 그 바로 도입을 하려고 했었어요. 1991년도에. 그게 이제 1세대 아파치죠. 그 당시에는 A형이죠. 근데 이제 그 당시에도 뭐 똑같아요. 다른 방산 제품을 이제 획득을 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로비가 들어가요. 로비라는 게 꼭 항상 뭐 불법적인 게 아니라 합법적인 로비들이 들어가죠. 아, 이거 지금 필요 없다. 한반도 지역에는 안 맞는다. 이게 왜 필요하냐. 전차가 더 필요하다. 현대로템의 전차. 그 당시에 K1 더 생산해야 된다. 돈 더 투자해야 된다. 그다음에 자주포, 뭐 K55A1 그 당시 지금 이제 K55A1인데 자주포가 K55 자주포를 다 완결을 쳐야 된다. 천여대. 그래서 예산 싸움에 국방비는 제한되어 있는데 그 당시 34년 전에. 그다음에 그 당시에도 아파트는 한반도 지역에 안 맞는 물건으로 얘기를 했었어요. 그러다가 1997년도 지나니까 이게 원 제작사에서 이제 보잉사로 이제 합병이 이제 되면서 D형 그 두 번째 2세대 아파치가 나옵니다. 아파치 롱보라고 하죠. 그때도 또 반대가 많이 부닥쳐요. 아니 뭐 이게 뭐 패트리어트도 사야 되고 뭐 여러 가지 많은데 조경보 통제기도 사야 되고 지금 이제 F-15K죠. 차세대 전투기, 차기 전투기도 사야 되는데 그 돈이 어디 있다고 이 한반도 지역에 맞지도 않는 뜨자마자 다 격추될 텐데 실제 그 당시 이라크전 말고 걸프전 때도 격추된 사례도 있었고 아 이게 뭔 저기 대단한 거라고 이거 미루고 다른 거 더 사야 된다. 그러니까 우선순위에서 계속 빌렸어요. 여러 가지 로비를 인해서. 그게 97년도부터 시작이 됐죠. 그러다가 이제 또 육군에서는 그래도 이게 아주 헤비급 공격 헬기가 있어야만 전장 수행이 있어서 전차, 자주포 다 뭐 다연장 로켓포 한 번에 다 투사해서 한 번에 전장 장악을 해야 되는데 어떤 특정 무기 하나에 의존해서 할 수 없기 때문에 종합체이기 때문에 작전 어떤 한반도 작전 계획이 이게 꼭 필요하다 해서 이제 그게 결국에는 2013년도에 이제 인정을 받아서 발주해서 결정하는 거죠. 결정해서 발주해서 들어온 게 아파치 가디언. 3세대 아파치입니다. 아주 그게 들어오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렸죠. 근데 계속 따라다니는 이제 얘기는 뭐 이라크 전도 얘기도 하고 이게 뭐 혼자 돌아다니면 격추된다. 이미 2003년도에 얘기 있었죠. 필요 없는 헬기다. 그러다 또 이번에 이제 우크라이나 전선에서 러시아 공격 헬들이 뭐 그 등급이 같은 헤비급 뭐 까머프 쪽에 K52나 50, 그 다음에 MI28 이 격추된다. 근데 실제적으로 평상시 뭐 베트남전 이래로 그 비율, 격추되는 비율은 그렇게 완전히 뭐 부대가 사라질 정도로 그 해당되는 그 러시아 공격 헬기 부대가 완전히 초토화돼서 사라질 정도의 격추냐. 그러니까 비율도 따져봐야 돼요. 그러니까 과장된 것도 있고 너무 드론을 이제 유수화 시켜서 이제 앞장을 세우다 보니까 뭐 드론한테 처박혀서 뭐 격추됐다. 그러면 우크라이나, 러시아 그 전선에서 전체적인 그 긴 전선에서 다 동시에 다 일어나야 되는데 최근에 나오는 얘기 있지 않습니까? 소위 그 1인칭 드론 그게 파괴율이 전차, 상대 전차, 러시아 20%밖에 안 되고 그 컨트롤하기가 무척 어렵다. 근데 그 얘기가 이제서 나오잖아요. 3년 그 전쟁 한참 지난 다음에. 그러니까 공격 헬기가 무조건 필요 없다가 아니라 기본적으로 전력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특히 대한민국 국군이 코브라 공격 헬기를 대체하는 용도가 이제 70대 소요인데 현재 들어와 있는 거는 36대고 나머지 절반도 채워야 된다. 그래서 그 이후로는 더 안 산다는 거죠. 살 수 없는 거다. 근데 물론 이제 그 이상 얘기 주장하시는 분도 있는데 최소한 코브라 공격 헬기 기존의 구형 대체하는 이제 소요는 이제 확보하고 끝내자. 그리고 나머지 공격 헬기는 이제 LH-1 국산 경전투 헬기, 형 공격 헬기죠. 그걸로 다 생산하면 될 거다. 그리고 공격 헬기에는 더 이상 할 필요 없다. 그 정도였는데 이게 너무 드론을 내세우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속에 이제 숨어 있는 뜻이 이게 다 업체들의 어떤 이해관계가 다 깔려 있는 게 오랜 기간 그렇게 했기 때문에 군의 작전 계획에 최소 대수는 필요한 건데 그렇다고 해서 반대로 뭐 LH가 다 그거를 커버를 할 수 없는 게 육군 항공 작전사령부 당시에 아파치를 도입하면서 공개를 한 자료를 보면은 서해안에서 아파치 가디언은 미군 주한미군 그 당시에 중심으로 10km 이상 나가서 북한의 공기부양장을 다 때려잡아요. 아니면 고속정을. 그러면 살아남은 거를 4km 이내를 한국군의 LH가 맡게 돼 있어요. 물론 이제 옛날 기준은 또 500MD 투입되고 코브라 투입되는데 지금 현재 기준 이제 이렇게 세월이 흘러와서 2016년도 이후에 현재 2025년도에는 이제 배치하기 시작한 LH가 담당하고 멀리 원거리에서는 이제 아파치 부대들이 다 막아야 되는 서해안 쪽에 들어오면 그 여전히 그런 용도로는 필요한 거죠. 해상에서 어떤 여러 가지 작전 용도가 있기 때문에 한반도에서는 이게 뭐 일방적으로 뭐 우크라이나 지상전 중심의 작전만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또 북한으로부터 위협을 받고 있는 공기부양제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게 공기부양제이 구형이든 낡았든 간에 가동이 되면 사람들이
거기서 승선해가지고 내려올 수 있기 때문에 뭐 연평도도 그렇고 이 서해안 쪽으로 덕적도 이런데 침투하면 아주 골아프기 때문에 다 격침을 시켜야 되기 때문에 그걸 저고도에서 신속하게 딱 정밀 조정해서 파괴할 수 있는 게 뭐겠느냐. 이게 이제 공교핵이죠. 중무장. 그럼 반대로 아파치가 북한군이 이제 견착식 휴대용 대공미사일 이제 얘도 많이 갖고 있지 않습니까? 화승총이라는 그 시리즈. 그거를 쏘면 또 격추되는 것도 있겠죠. 그래서 그거는 항상 전쟁에서 어떤 피해를 받거나 희생되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 퍼센테이지로 또 따지고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별도의 용도로서 그 편제 완전히 갖추기 위해서 수도 서울을 지키기 위해서 인천과 그런 용도로 또 필요한 거고. 그다음에 얘기하는 건 자폭 드론은 또 그거대로 우리가 앞으로 이제 계속 도입을 해서 국내에서 만들어서 그건 그거대로 이제 갖추고 있을 때는. 그러니까 무기의 보유 종류, 장르가 시간이 가면 갈수록 늘어나는 거죠. 이것도 갖춰야 되고 저것도 갖춰야 되고. 근데 그 안에서 그런 많은 무기들을 이제 확보하기 위해서는 골머리 아픈 게 싸움들이 있어요. 아, 내 무기를 먼저 사야 돼. 막 주장을 하다 보면은 내 무기를 먼저 사야 되는데 이게 저 무기가 나빠서 내 거를 먼저 사야 되는 거야. 그 주장은 이미 뭐 제가 이 분야에 들어와서 30년 넘게 봤는데 서로 싸우는 게.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고 또 한편으로는 이제 무인 그 비행체에서 자폭 드론 중심의 업자들이 이제 뭐 로비하는 게 있고 그다음에 큰 무인기, 뭐 미국제 뭐 제너럴 아토믹스라든지 그다음에 또 대한항공에서 만들고 이제 거의 뭐 억지로 완성했다는 대한항공 무인 비행기도 UAV도 있고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서로 자기 거를 팔기 위해서 싸움이 현재 붙어 있어요. 특히 뭐 제너럴 아토믹스를 그냥 뭐 어떻게든지 팔려고 엄청 뭐 노력을 하더라고요. 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에 손을 잡았다든지. 그런데 그 기사가 신문 기사 난 지 불과 한 일주일 열흘 지나니까 그 해당되는 업체가 또 카이에한테 달려가서 같이 또 하자고. 미국 업체거든. 그걸 보면은 이게 결국 뭐 돈 따먹기 싸움이구나. 그러려면 경쟁 대상을 먼저 죽여야 되고 온갖 모든 이유를 동원해서 그게 이제 언론 쪽에 이제 어떻게 넘어오면은 이제 확산이 돼서 마치 그게 정확한 정답인 것처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꼭 정답은 없는데. 그래서 뭐 이 부분에 대해서 결론 말씀드리면은 대한민국 한반도에서 전쟁 수행하기 위해서는 어떤 모든 종류의 장르의 무기를 다 골고루 적정 수량을 갖춰야 되기 때문에 특정 무기 하나 가지고 뭐 전쟁에서 뭐 우리가 우월하다 우세를 가질 수 있다 그건 아닙니다. 그래서 무인기 UAV라고 하죠. 큰 거는 드론, 자폭 드론 중심에 다 갖춰야 되고 부대 개편, 편제 개편 그게 이제 더 신경이 쓰이는 거죠. 예산 배정, 골고루 다 배정해줘야 돼요. 그리고 구형 무기들, 그래서 뭐 코브라 같은 거 지금 비행을 못해요. 그럼 다 고장 나가지고 뭐 로터 브레이드가 뭐 다 망가져가지고 전반적인 그 후속 군수 지원이 잘 안 돼서 그래서 뭐 지금 방사청에서 그거 뭐 교체할 뭐 재료를 뭐 산다고 이제 이렇게 공개적으로 띄우는 건 있는데 그런 몹쓸 헬기들 빨리 버려야 되고 그러면 그거는 이제 아파치 가디언하고 LH가 일단 해당되는 그 회전 그 전력은 또 갖춰야 되고 그리고 지금 현재 부대 소속이 그 무인기 얘기하는 겁니다. 그게 지금 육군 그 항공 쪽으로 다 옮겨 오려고 하는 게 지금 현재 준비되고 있는데 그게 또 같이 이렇게 합해지면 부대 개편을 할 거예요. 그게 뭐 정보원에 통해서 했는데 저번에 갖다 막 착륙하다 들이받고 뭐 돌풍 때문에 그래서 그런 문제로 계기로 인해서 부대로 합하자. 그러면 기존의 회전의 그 헬기 중심의 항공 사령부에서는 이게 이제 서자가 들어오는 거지 일종의. 그럼 또 이게 또 엎치락 뒤척해요. 야, 니들 편입된 자산들 운영을 좀 이렇게 한 단계 낮춰서. 근데 내가 급해. 뭐 아파치가 되면 그냥 결국 다 사야 되겠어. 뭐 최소한 뭐 18대로 사야 되겠어 하면 시간이 지나면은 지금은 얘기 안 나올 텐데 이 대한민국 수입 방산이죠. 아니 획득 방산이 또 살아나는 사업이 엎치락 뒤척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아파치 그 도입하기까지 뭐 한 그렇게 오랜 시간이 걸렸죠. 엎치락 뒤치락 다른 그 사업들 전차 자주포를 먼저 사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에는 이면 뒤쪽에서는 서로 싸우고 있습니다. 근데 그거를 바깥쪽으로 얘기할 때는 가지고 그냥 아닌 것처럼 가지고 명분을 내세우죠. 마치 몹쓸 무기들이 너무 많아서 뭐 이런 기존의 장르가 근데 현대전에서 첨단전에서 다 필요하다는 거 점점 늘어나는 거예요. 종류가 갖추고 구비해야 될 게 복잡한 거죠. 미국은 또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미국이 현재 뭐 전체 부대 그 어떤 정리 체계가 사령부 같은 게 자폭 드론 쪽으로 가는 게 아니잖아요. 여전히 그 뭐 UAV, 암살 뭐 이런 거 미국은 잘 쓰고 있는데 그게 또 한반도에서는 또 이게 속도가 느리고 하니까 격추될 가능성도 있으니까 어떻게 조화를 시키고 어떻게 도입을 하고 아니면 어떻게 확보를 할지 그것도 면밀히 또 생각을 해봐야 되고 무턱대고 뭐 미국의 업체가 들어와서 뭐 세일즈 한다고 해서 그거 사줄 것도 그거는 안 되고 그래서 검토도 잘 해야 되고 또 어떤 비율 무기 확보, 획득의 비율, 부대 편성의 비율도 좀 잘 맞춰야 되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다 필요한 무기들로 보고 있습니다. 이게 현상을 보니까 전투기 분야는 공군의 전투기 분야는 계속 진보하지 않습니까? 발전하고 종류가 새롭게 세대가 이제 바뀌려고 하고 있고 근데 그 30년 동안 베트남전 이래로 베트남전 말기죠. 그 AH-1, AH-1D라는 이제 그 건십이 코브라죠. 코브라가 이제 그때는 이제 뭐 대전차 미사일 장착을 안 할 텐데 67년도 이래로 공교 헬기가 이제 한때 대세가 됐는데 지금 이제 사실 러우 전쟁, 우러 전쟁을 보면서 아주 뭐 아주 맨 앞에 앞장서는 이제 아주 첨단의 무기는 이제 아닌 걸로 그냥 운영을 해야 되는데 화력 지원용으로
지상 공격, 공군의 공격기도 뭐 있지 않습니까? A-10이나 SU-25. 그건 또 고도가 있고 내려오면 또 격추될 위험도 있고. 그래서 공격 헬기는 이제 계속 존재를 시키는데 기존에 이제 설계된 거는 계속 사용을 하는 거죠. 뭐 미국의 아파치 가디언도 뭐 소프트웨어를 개량해서 뭐 V6.0에서 6.5로 이제 계속 유무인복합으로 가고 있고. 그래서 그 정도는 이제 존재를 하는데 신형 공격 헬기는 사실 서방 측에서는 안 만들고 있죠. 생각이 없죠. 그러니까 한계가 이제 있긴 있는데 그것도 기존의 화력으로서는 이제 존재가 하면서 동시에 이제 자폭 드론 이 부분이 이제 같이 결합이 되고 그리고 이제 그걸 돌파하기 위해서 이제 유무인복합 공격 헬기 자체도 우리나라도 그렇게 이제 가고 있지만 그래서 그 부분은 이렇게 멈춰 있다고 보고 그러니까 없어진다가 아니라 멈춰 있다. 그러면 그 증거로서 멈춰 있다는 게 이렇게 없어지는 게 아니라 그럼 뭐냐면은 아파치 가디언은 뭐 폴란드군도 그렇고 일단 주문은 계속 받아놓고 있기 때문에 당분간 생산은 계속 될 거예요. 아파치 가디언 시리즈는. 그래서 이제 뭐 발전이 아니라 그 상태로 계속 이제 가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일본의 사례는 섬이기 때문에 아주 넓은 섬이기 때문에 또 이쪽에 중국 상대로 분쟁이 있는 지역도 있고. 그래서 일본은 또 이제 색다르게 공격 헬기를 없애려고는 하죠. 뭐 그게 좀 냉전 시절 때 북해도 쪽에 그 소련군이 이제 상륙해오면은 일개 연대 규모로 상륙하면은 그 저지하기 위해서 자기 땅에서 싸워야 되기 때문에 지상전에서 그 정도로 공격 헬기를 이제 보유했는데. 지금은 이제 그렇게 넓은 땅에 싸우는 게 아니라 오히려 감시 정찰을 잘해야 되는 이제 무인기가 더 필요하다 해서 이쪽 지역에 중국을 상대로 해서 공격 헬기를 없애는 거고 그건 거기에 이제 지형 지물 상태가 또 다르기 때문에 바다 중심이기 때문에 그건 또 별도의 예외고 그런데 이제 이 공격 헬기는 이제 그런 아파치 가디언에서 이제 멈춰 있는 거고 소프트웨어를 개량하는 거고 그런데 이제 그래도 자꾸 발전하고 이제 좀 더 이 헬기 회전기를 그래도 유지를 해야 된다는 건 이제 병력 전개형의 기동 헬기 분야 그러니까 기동 헬기 분야는 계속 현존을 하고 있죠. 미국도 지금 차세대 기동 헬기로 해서 그 틸트로타의 V280 선정을 해서 이제 더 스케일업, 더 대규모 이제 개발을 해서 완성을 시켜서 이제 배치를 해야 되니까 양산 들어가야 되니까. 그래서 이 기동헬기 분야는 우리나라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이제 다 존재를 합니다. 유럽도 그렇고. 그래서 앞으로는 이제 이 모든 게 같이 공존하는 그러니까 자폭 드론, 그다음에 암살 뭐 무인기, 그다음에 이제 기존 현존의 아파치 가디언 중심의 공격 헬기, 그리고 이제 차세대 뭐 기동헬기 V280이라든지 우리 대한민국의 뭐 수련도 이제 개량될 예정이지만 같이 공존을 하는 거죠. 막 한쪽이 뭐 이렇다고 해서 사라지는 게 아니라 그리고 이제 생존 방법은 이제 기동헬기 분야에서는 이제 뭐 우리나라 상륙 공격 헬기도 있지만 나오지만 유무인복합으로 거기서 이제 뭔가 작은 그 무인체를 또 쏴가지고 또 파괴시키고 생존을 이제 보장하는. 그래서 또 이게 좀 다양하게 그 안에서 이렇게 진화하고 발전하는 거죠. 그 안에서 자기 그 플랫폼이 큰 게 있다면 그걸 또 이제 싣고 다니는 게 또 뭐 무장만 싣고 다니는 게 아니라 그 무인체 발사할 수 있는 무인체 투발사할 수 있는 무인체도 싣고 다니게 되고. 그래서 유무인복합으로 가서 결국 당분간은 이제 공존을 하고 생존할 것이다. 그래서 2030년대 가면 이제 이게 또 기동헬기 분야가 또 어떻게 발전할지는 더 지켜봐야 되겠지만 현재로서는 2025년 현재로서는 공존을 할 것이다. 어느 한쪽만 아주 뭐 차지하고 그러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리고 하나의 또 예를 들면은 대한민국이나 이 북한군이 최근에 들어와서 이제 경쟁이 붙었죠. 자폭 드론 중심으로 빨리 생산 배치를 해야 되겠다. 이게 공교롭게 남북과 비슷한 시기예요. 어느 한쪽이 더 많이 보유하고 있었거나 그렇지는 않았어요. 그리고 그동안에 뭐 청와대 옛날에 뭐 내려왔다, 뭐 사드 기지 내려왔다는 거는 초보적인 그냥 그때 당시 놀랐는데 정찰 개념이지 그게 뭐 공격할 수 있는 그 사이즈도 아니었고 걔가 그냥 가서 자폭하는 개념도 아니었고 한 바퀴 돌아서 장거리 비행해서 이렇게 해서 그 안에 입력된 대로 비행을 해서 올라왔다. 근데 그게 한 7, 8년 전에 쇼킹했었죠. 북한의 정찰 수단이 아무것도 없을 거라 봤는데 생각지 않은 저런 거 가지고 이제 작은 거 가지고도 정찰을 했구나. 혁신을 했구나. 그 부분이 놀란 거지 그게 자폭 드론은 아니었기 때문에. 근데 언론에서는 저기다가 폭탄을 실으면 그건 너무 나간 얘기죠. 그 당시. 이제부터는 이제 이게 제대로 된 사이즈나 비행 그걸 이제 나오긴 하는데 과거 2016년도 2014년도 16년대는 이제 너무 나간 얘기였고 당시.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남북한의 자폭 드론이 등장해서 부대가 이제 만들어지고. 그래서 2030년대 가면은 이제 그 무기 체계로 인해서 또 뭐 국지전이 일어나든 하면은 피해가 또 발생될 수도 있고. 그렇다고 해서 헬기가 한꺼번에 사라지는 것도 아니고. 지금의 계획이 헬기가 그때 2030년대도 상당히 많이 사용할 건데 유무인복합으로 가고 지금의 헬기보다는 상당히 좀 소프트웨어라든지 다 첨단으로 디지털 개념으로 정보 이렇게 서로 데이터 링크 개념으로 이제 그런 쪽으로 발전을 하죠. 그래서 살아남는다는 거죠. 공존할 수밖에 없고 또 양 자체가 늘어나고 돈은 더 우리가 국방비를 증액해서 더 늘릴 수밖에 없고 근데 사람은 또 줄어들고 결국 이제 이런 자동화된 무기들은 늘어날 수밖에 없고 그런 상황으로 이제 가고 있는 이제 과도기가 이제 시작이 됐죠.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회전익기가 이제 전투기보다는 이제 뒤늦게 시작도 했고 그리고 시작 출발점이 늦다 보니까 그 외국산 플랫폼을 가져다가 합법적으로 가져다가 개조를 하고 설계를 좀 바꾼다든지. 근데 외형을 보면은 이게 뭐 특정 국가 프랑스제를 그대로 가져왔다는 이제 질타를 받았고. 그러니까
디자인부터 이제 그런 면이 이제 가지고 있다 보니까 그게 이제 수리원 헬기하고 LH 프랑스산의 어떤 그 모티브 원래 그 출발점이 같죠. 그걸 가지고 하다 보니까 진정한 국산 그 회전기는 안 만들 거냐, 또 어디다 내놔도 KF-21처럼 아주 독창적인 독보적인 존재를 안 만들 거냐 하다 보니까 차세대 회전익 사업이 이제 기획이 되고 있어요. 근데 아직은 본격적으로 출발은 안 했는데. 그것을 이제 비행하는 방법을 소위 기존의 그 틸트로타, 그러니까 이게 뜰 때는 이제 이 동력원이 이제 이렇게 수직으로 이렇게 됐다가 공중에 올라오면 이렇게 내려서 수평 비행할 수 있는 수송기처럼. 그러니까 그 방식을 채택을 할 건지, 아니면 우리가 지금 산불 끌 때 가장 대표적으로 얘기하는 이제 러시아산 그 까모프라 헬기라는 게 있어요. 노란색 이렇게 색깔. 근데 그거는 그 로터 블레이드가 두 개가 서로 교체하면 도는. 또 그게 나름대로 이제 비행하는데 안전한 그 산불 헬기 카모프 K-32. 그러니까 그 방식으로 할 건지, 한반도의 어떤 그 돌풍이라든지 산악 지형이 많기 때문에 비행 유지를 추락도 안 하고 갑자기 불시에 뭐 이렇게 그 비행 하다가 해당 지역에 돌풍이 불어서 뭐 추락해서 비행이 아니면 어렵다든지, 그거를 우선시해야 되는지. 그래서 현재 그거를 기술의 배경을 어디에 둘지를 지금 검토를 시작한 단계예요. 그래서 결정이 되면은 그게 일단은 육군에 현재 존재하는 그 블랙호크 기동헬기. 지금 요즘에 개량사업 한다는 건 그건 별도고요. 그건 빼고 그 숫자는 개량 안 하는 블랙호크를 이제 일단 기동헬기를 대체하는 사업으로 출발을 하겠다. 그래서 그 부분이 이제 뭐 항공우주, 뭐 항우연이라든지 이런 데에서 뭐 국가 기관 연구소에서 그런 방식, 동력원에 대한 방식은 또 작게 더 개발을 해봤기 때문에, 발전을 시키기 때문에 뭔가 선택이 되면은 새로운 2030년대 항공 분야에서 회전익이죠. K방산으로 또 진입을 하지 않을까. KF-21에 이어서. 그래서 뭐 말씀하신 대로 K 헬기는 또 그 시점에 가서, 지금은 좀 이른 거죠. LH라는 그 경전투 헬기 생산이 이제 시작됐기 때문에 그게 끝난 상태에서는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K 헬기의 방사 수출이 좀 얘기가 될 것 같습니다. 왜냐면은 지금의 그 수리원이라든지 LH가 이제 수출 시장에서 계속 세일즈를 하고 있는데, 구매국들이 급하게 이제 필요하면 사긴 하는데, 기존에 또 이 원천 회사였던 에어버스 헬리콥터 헬기들이 또 그 똑같은 그 외형 디자인을 많이 샀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조금 저기죠. 거의 비슷한 걸 또 사야 돼. 내부 시스템, 뭐 소프트웨어라든지 내부 시스템, 전자장비는 디지털화 됐다고 하지만 가격이 맞아. 이러다 보면 이제 좀 미래 K 방산의 K 헬기보다는 좀 덜 팔리지 않을까. 팔긴 팔려도 제한적으로. 그래서 그 부분이 지금 이제 새로운 과제죠. 그 전 단계는 이제 또 K 방산에 이제 진입시켜야 되는 게 KF-21, 그다음에 우리 함정 분야, 잠수함 분야가 이제 그 전에 있는 거고, 지금의 K 방산은 이제 뭐 전차 자주포 이렇게 F-52 있는 그 다음 단계 있고, 이제 그 다음 단계 이제 K 헬기로 이제 예상할 수 있는 거죠. 이건 이제 앞으로 시간을 이제 두고 예산 투자를 하기 때문에. 그래서 1단계는 뭐 지금 현재 판매되고 있는 거, 두 번째는 좀 뭐 지금 개발이 완료되는 거, 조만간. 세 번째는 한 10년을 두고 개발을 이제 완성을 이제 해야 되는, 이제 시작하는 K 헬기 쪽. 그렇게 이제 분류가 할 수 있죠. 그래서 뭐 대한민국의 이제 방산 분야 해외 수출이 이제 지속적으로 서유럽 아니면 이스라엘 수준으로 이제 이게 진입을 했기 때문에, 처음부터 이제 수익성을 폴란드로 인해서 가지고 이제 시작을 하기 때문에 본격적으로 그런 면에서는 전망이 뭐 좋죠. 그 새로운 우리 경제, 해외 수출의 어떤 물건 종류. 그동안에 뭐 컴퓨터, 반도체 중심이었다면은 반도체 중심에서 그게 전적으로 차지했다면 또 그 부분에 일부 또 안 팔리는 게 이제 뭐 지금 뭐 여러 가지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부족한 부분을 이제 K방산이 이제 채워줘야 되는. 그래서 이제 이게 관청, 해당 관청, 방사청이 앞으로 미래 방사청의 역할이 중요하고, 거기에 계시는 근무하신 분들이 지금 이제 계신 분들 이어서 후임자들이라든지 새로 들어가신 분들의 역할이 새로운 생각으로 발전시켜줘야 되고, 그다음에 방산업체, 그 10대 방산업체가 그 돈을 벌기 시작해가지고 돈을 다른 데 쓰면은 안 되는 것도 있는데, 이거를 하나의 무슨 뭐 적절한 다른 분야를 메꾼다든지 뭐 유상증자를 뭐 하여튼 뭐 이런 이상한 쪽으로 이렇게 좀 부작용이 좀 보이기 시작한 거 아닙니까 지금? 그래서 그렇게 하면 이게 순수하게 대한민국 경제에 도움을 줄 수 있을까? 그냥 업체 조차고 방산업체 조차고 가는 건가? 그게 이제 대표적으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얘기인데, 그다음에 두 번째 현대로템도 마찬가지고, 현대로템은 하도 고생하고 이제 적자분이 많고 돈 빌려 쓴 게 많다 보니까 그 부분을 또 메꿔야 된다고. 또 세 번째 이제 얘기가 전해지는 게 LIG 넥슨도 지금 돈 잘 벌고 있는데 뭐 인건비 분야에서 뭐 보너스를 뭐 덜 줘야 되겠다. 그거 이제 뭐 어제 얘기해요. 그래서 아니 이게 뭐야? 방산 수출되는데 또 다른 생각지 못한 뭐 부작용이 있네. 그걸 종합적으로 이제 겪은 거예요. 그걸 누가 좀 이렇게 잘 정리를 해야 되는데, 자기도 그동안 굶었다, 뭐 힘들었다 해서 뭐 엉뚱한데 돈을 자꾸 돌리거나, 그래서 겉으로는 또 회사가 뭐 긴축 경제를 해야 된다, 뭐 그렇게 나와요. 뭐 이렇게 얘기들을 들어보면 뭐 언론 기사도 마찬가지고. 이건 또 뭐야? 이걸 누가 좀 어떻게 조정을 하고 좀 정리를 해줘야 되는데, 그 부분은 아무래도 뭐 관청이라든지 관련된 뭐 학계라든지 다시 이제 좀 재정비를 해야 되지 않을까. 부작용이 완전하게 크게 생기기 전에. 그래서 그건 최근 얘기입니다. 좀 불과 며칠 안 됐는지 종합적인 얘기를 말씀드린 거예요. 그래서 무조건 뭐 판매가 된다고 해서 돈이 들어온다고 해서 이게 과연 이거를 잘 유입을 아주 좋은 데 써야 되는데
안 그런 부분도 있지 않나. 향후에 2025년도 중반 하반기에는 또 다른 이제 이런 비슷한 얘기가 또 나올 것 같아요. 이건 이 얘기 자체는. 그동안은 제가 뭐 여러 얘기 기회가 있을 때마다 긍정적인 면만 100% 얘기했는데 부정적인 면도 이제 슬금슬금 나오기 시작한다. 이걸 잘 봐야 되지 않을까. 좀 그렇습니다. 지금 뭐 기획 자체가 제가 이제 뭐 취재할 기회가 있었는데 뭐 의심할 여지가 없어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2013년도 기준으로는 그 수리원 자체가 말이 되게 많았어요. 그리고 현장 가봐도 설명을 들어도 이해가 안 되는 부분도 많았고, 그 다음에 LH가 있었죠. LH 같은 헬기도 이게 또 뭐 프랑스산의 원본 디자인을 받아야 되지. 현지 뭐 프랑스도 가봤어요. 가서 얘기도 들어보고 뭐 헬기도 타보고. 그래서 이제 제가 스스로 이제 납득이 되고 이해가 된 거는 이게 외형은 어쩔 수 없고 내부 시스템, 그게 이제 앞으로 미래지향적으로 디지털화된 거를 그 앞으로 10년 가도 이렇게 구식화가 좀 덜 되는 쪽으로 많이 좀 이렇게 적용을 해야 되겠다. 그다음에 생존 장비의 문제에 있어서 그동안에 그 대한민국 군용 헬기들은 90년대에 생존 장비 거의 없다시피 하고 일부는 있었는데 뭐 특수전 헬기들은 근데 그것도 초보적인 수준이고 그 부분을 상당히 이제 강화를 이제 해야 되겠다 해서 결국 정리가 돼서 이제 양산 다 수리원은 다 육군에 배치가 끝났고 LH는 이제 시작이죠. 그래서 기존의 한국군이 보유한 헬기보다는 좋다. 그런데 그 내부에 들어가는 시스템이 그 외국 업체가 엄청나게 판매를 해요. 뭐 유럽 업체, 뭐 독일의 뭐 헨솔트라든지 따로 다 해먹고 있더라고요. 이게 전에는 이제 유럽의 방산이 9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직접 판매하는 거 들어왔다면 지금은 이제 그렇게 안 되니까 우리가 플랫폼을 만드니까 내부의 시스템판에 가서 자기 수익을 챙기는 뭐 BA 시스템즈라든지 헨솔트 그런 회사들이 있죠. 뭐 미국 회사 뭐 한의열도 있고 그런 부분까지 우리가 국산화를 앞으로 이제 만드는 헬기에서는 국내 중소업체를 더 많이 확보를 하면 좋지 않겠느냐. 너무 이제 이 속에 있는 들어가 있는 거는 그것까지 뭐 내장까지 사람 몸으로 따지면 그것까지 왜 의존을 해야 되나? 그러다 보니 이제 엔진이 또 얘기 나오죠. 지금은 이제 고정이기의 전투기 엔진은 이제 개발을 이제 기획을 해서 출발을 했는데 헬기 분야의 엔진은 또 어떻게 할 건지 또 그건 그대로 개발을 해야 돼요. 근데 전투기 엔진보다는 쉽겠죠. 그럼에도 투자, 시간, 노력 또 그대로 또 갖추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도 이제 우리 K방산 국내에서 이제 업체들을 중심으로 엔진 회사 중심으로 뭔가 좀 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이게 결국에는 여러 가지 관리하거나 새로 기획을 해야 되는 준비해야 되는 게 많은 거죠.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 내부적으로 보면 이제 시작이야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이제 수출이 나가면서 이제 시작이야. 그 시점이 2022년 2월 24일 러우 전쟁, 우러 전쟁으로 인해서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으로 해서 우리가 수익성은 잡았는데 단기적으로 그러면 그 돈 유입되는 돈 가지고 국방부에서 중심으로 이제 자신감이 생겼기 때문에 어떻게 이제 다 통제해서 어떻게 시켜야 되는지 그 밑에 산하의 뭐 방사창, ADD, 뭐 기프원 다 있지만은 국방부의 이제 그런 측면, 무기 개발, 수출의 측면에 있어서는 이제 과제가 또 새롭게 이제 도전 과제가 생기는 거죠. 골고루 다 해봐야 되니까. 그렇게 해서 이제 2030년대는 지금의 뭐 3대, 4대 방산 그 대표 품목이 아니라 최소한 10대 품목으로서 나가야 되죠. 그래야 서유럽의 경쟁을 제대로 할 수 있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 2022년부터 이제 시작이 됐죠. 내부적으로는 별도로. 기획 분야에서는 이제 시작이 된 거죠. 근데 우리 일반 관심 있는 분들이 이제 시청자분들이 생각할 때는 그냥 넓게 생각하는 거죠. K방산이 드디어 이제 잘 가네. 이제 이 정도 흥미, 그다음에 자신감이 생겼는데 그 대표 선수는 또 KF21이고. 근데 세부적으로 또 들어가면은 숙제가 남겨진 게 그 도전 받는 거를 이제 극복해야 될 게 이제 막 그냥 쌓이고 있는 거죠. 새롭게. 왜냐면 국산화를 높여야 되기 때문에 국산화율이라든지 국산 장비 완성 이걸 높여야 되기 때문에. 그다음에 중소업체들이 이제 그만큼 또 많이 생겨서 따라줘야 되고. 계속 업체들이 생겨야 되고 그래서 골고루 다 해야 되는 그런 면에서는 중국의 그 C방산이 그 사이에 20년 사이에 이제 그렇게 많이 한 거죠. 그러니까 서방 측의 무기를 이제 뭐 대등한 수준의 어떤 무기를 뭐 비행체 항공기라든지 함정이라든지 중국판 이지스함이라든지 뭐 전차라든지 그건 나름대로 이제 이게 공산 정치 체계이기 때문에 했겠죠. 그래서 이게 완성이 된 거고 앞으로 또 가고 있고 대한민국도 뭐 2030년대 이후로 생각하면은 뭔가 이게 좀 더 조직을 재정비해서 좀 관리해야 되지 않을까. 그러면 경제 분야에서 하나 좀 일정 부분 차지할 수 있는 어떤 수출 품목이 이제 자리 잡을 수 있다. 품목으로서. 그래서 지금부터 정말 정신 더 차려서 해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 말씀은 이제 1975년 전후로 해서 올해로 인해서 이제 50년이 되는 이제 경우인데 그 75년 기준으로 우리 육군에 소위 자동 소총이라는 M16 소총이 만들어져서 군에 보급이 되기 시작한 게 본격적으로 75년이거든요. 방산 대한민국 K방산의 코리아 방산의
어떤 역사, 기원이 올라가면은 뭐 75년부터 50년 된 거죠. 그래서 그런 면에서는 그 당시에는 미국으로부터 이제 자동소총 M16 설계도를 이제 받아서 면허 생산 라이센스죠. 그다음에 이제 뭐 우리 견인포 M101, M124 이제 이런 부분들, 그러니까 육군의 기본 화력들. 두 번째는 이제 1977년도에 이제 합의가 돼서 78년부터 공장 차원의 지금의 현대로템 공장에서 이제 만들기 시작한 게 미국제 M48 그 A1. 가솔린 엔진을 장착한 전차인데 그거를 이제 아주 뭐 값싸게 받아가지고 그 엔진을 디젤 엔진으로 바꾸고 그리고 이제 주포를 뭐 105mm 라이프로 바꾸는 이제 개조 사업, 그러니까 미국제 연차의 개조 사업. 그러면 이제 당연히 거기에 도면이 필요하고 이걸 다 이제 기본으로 해서 이제 최초의 K 방사는 이제 그렇게 미국제 무기를 한국화시키고 국내에서 생산하는, 국내 조달, 미국에서 가져오는 게 아니라. 그래서 그렇게 시작한 게 K방사는 이제 1975년도부터 80년도까지 본격적으로 진행돼서 그 생산된 무기들이 80년대 우리 국군에 골고루 이제 배치되면서 북한군 상대로 어떤 최소한의 화력을 나토군의 그 당시 이제 기본 화력이었던 수준으로 이제 가지 못해도 준하는, 뭐 전차라든지 뭐 견인포, 뭐 자주포도 그 이후에 뭐 미국산을 또 받아와서 면허 생산해요. 그게 K55인데 85년도부터. 이제 그런 부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어떤 설계도를 이제 받았다는 게 아니라 일반 전문용어로 해서 뭐 면허 생산부터 시작했다. 그 다음에 2단계가 이제 중반부터는 공동 개발. 뭐 예를 들어서 K1, A1 전차도 사실 순수 독자 개발이 아니라 이제 미국의 공동 개발. 거기에 뭐 주포라든지 주포가 원천 회사는 서독에서 만든 게 이제 미국에 또 면허 생산하고 미국 거를 다시 우리가 또 생산해서 거쳐 이제 받은 게 K1, A1의 120mm 주포 44구형자. 결국 원천은 독일제인데 지금의 또 미국에서 또 면허 생산 그러니까 거쳐 그게 미국의 설계도를 또 받아야 되는 거죠. 미국의 규격화된 120mm 주포에 대한 받아서 뭐 지금의 현대 위하죠. 다 생산을 한 거고. 그래서 뭐 그다음 단계는 이제 공동 개발, 공동 생산. 뭐 미국한테 받아서. 뭐 K1 전차가 엄밀히 얘기해서 국산이 아닌 게 해당되는 업체에서도 한 제가 10년 전에 저한테 이제 말씀드리고 거기서 임원분들이 말씀하신 게 면허 생산이라는 그 단어를 써요. 처음으로. 그래서 깜짝 놀랐죠. 그러니까 증명, 말을 해주니까 나는 의심을 했는데 그래서 면허 생산이에요. 사실 K1 전차도. 이건 뭐 무슨 얘기냐면은 그 K1 전차의 포탑은 미국의 M1 에이브럼스 전차 공장에서 만들어서 보내오는. 그래서 그들의 어떤 실제 그 실적 어떤 걸 생산해서 뭐 납품했는지 거기에 분류가 돼요. 한국의 K1 전차 포탑은 이제 그런 측면의 공동 개발이 있었고 그리고 이제 2014년까지 오면은 완성돼서 이제 생산되기 시작한 게 K2 전차는 이제 국산이죠. 파워팩까지 이제 국산화됐고 그 전에는 랭크사제 독일제 썼지만은 그래서 그런 단계를 말하는 거예요. 1단계는 미국의 설계도 받았다는 게 면허 생산 아주 순수한. 두 번째는 공동 개발, 공동 생산 같은 거. 3단계는 독자 개발. 그걸 다 기술이 쌓여서 독자 개발돼서 근데 그게 뭐 포탄이라든지 시스템은 나토라든지 뭐 미국의 동일한 시스템으로 이제 딱 그걸 적용해서 설계를 우리가 해낸 거. 그래서 이제 표준화 시킨다고 하죠. 그래서 수출 시장에서 그게 인기가 좋은 게 이 무기는 나토 그 정한 그 규격에 맞고 미국의 규격에 맞기 때문에 급하면은 포탄을 뭐 조달을 할 수 있다든지 뭐 예를 들어서 뭐 로켓탄도 탄 자체는 그런 측면에서 이제 공통성, 호환성을 이제 두고 있기 때문에 서방 측 방산 시장에서 최우선으로 대접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리고 이제 상대적으로 이제 구형화되고 뭐 문제가 되는 이제 러시아제, 중국제, 특히 중국제도 이제 좀 예전보다 수출이 좀 둔화돼 있고 러시아제는 이제 갖다 버려야 되는 대상이고 러시아제 무기를 갖다 버리면서 대체를 할 수 있는 게 가장 손쉽게 적정 가격과 성능은 서방 측 규격. 그게 바로 이제 예를 들어서 K2 전차, K9 자주포, FA50. 그래서 뭐 페루 수출도 그렇고 나라들 보면은 폴란드도 그렇고 보면은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 공군 전투기 보면은 미그 29하고 SU-21을 폴란드나 페루가 사용하는데 이제 노화됐어요. 버려야 돼. 그러다 보니까 FA50이 거기에 맞는 거예요. F-16 전투기에 준하는 뭐 최근에 생산하는 그 경전투기. 그래서 이제 관심을 갖고 이제 이게 다 평가를 해보니까 야 이거 괜찮다. 그렇게 된 거예요. 근데 그 다음에 더 고성능 전투기가 필요하면은 KF-12이 좋다고 하더라. 이것도 미국의 어떤 그런 설계 분위기라든지 어떤 기술성이 어떤 좀 뭔가 공통점이 있다. 엔진이 또 미국제다. 그래서 이게 뭐 안전하다, 안정성이 있다. 그런 측면에 이제 보장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KF-11이 그냥 무턱대고 뭐 국뽕이라고 해서 해외 수출을 선호한다 해외에서 그건 아니고 기반 자체가 뭐 미국에서 같이 뭐 했던 것들 도움을 받았던 거라든지 아니면 이제 엔진 뭐 그런 문제도 있고 그래서 이게 지금 정착이 되고 있는 게 이제 처음엔 대량으로 터진 게 폴란드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이제 확장이 되고 있는 거죠. 대상국이 서방 측 국가를 중심으로. 예를 들어서 반대로 이러한 무기들이 뭐 파키스탄 같은 데 팔 수는 없어요. 거기는 완전 중뽕이 들어가지고 중국 무기 사는 나라고. 물론 이제 인도 문제 때문에 중국제 무기를 선호할 수밖에 없는 특별한 나라들이 있죠. 미얀마라든지. 그런 나라는 이제 우리 K방사는 갈 수가 없어요. 미국에서 반대하기 때문에. 팔지 마라. 거기는 적대 국가들이 돼버렸다. 그 나라는 이제 K방사는 안 가죠. 근데 무턱대고 영업을 또 하면 안 돼요. 그리고 미국이 싫어하는 나라. 아무리 우리가 뭐 미국의 통제를 벗어나고 독자적으로 가야 되고 뭐 또 뭐 이렇게 독립적인 말씀들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 예를 들어서 이제 하나 예를 들면은 그 멕시코가 전투기가 사실 필요 없는 나라고 미국이 바로 밑에 있는 나라가 전투기를 처음 전투기를 그렇게 갖는 걸 원치 않는데 그거를
그냥 우리 생각만 하고 판매해야 돼. 쟤들 전투기 뭐 몇 대 필요할 거야 해서 세일즈 나갔는데 잘 안 됐죠. 그게 2018년도부터 얘기해요. 그래서 지금은 해당되는 카이에서 멕시코에 뭐 전투기 수출한다는 얘기를 사실상 안 해요. 근데 또 그 안에 있는 어떤 뭐 계신 근무자들이 또 보도자 낼 때 그걸 잘 모르고 뭐 배경을 잘 모르고 멕시코 방산 전시회를 가서 뭐 홍보를 했다. 근데 실제적인 또 목적지는 방산 전시회 목적지는 거기를 거쳐서 뭐 칠레 전시회라든지 피데 뭐 또 콜롬비아 전시회를 가기 위해서 거쳐가는 나라. 근데 거기다 이제 한 줄을 얻는 거예요. 실제 아무런 그 의미가 없는, 세일즈 의미가 없는 나라인데.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이제 단점으로 이제 나온 게 콜롬비아 공군이 지금 스웨덴 슈퍼그리펜 채택하는 거야. 거기 뭐 F-50 된다고 난리를 폈었거든요, 언론에서. 안 되잖아요. 근데 미국이 관계를 딱 보니까 이 정권이 바뀌면서 소위 뭐 진보 정권이 들었으니까 굳이 뭐 F-50을 팔아야 돼 이제 생각하다 보면 이제 엔진 판매 엔진을 우리한테 줘야 되는 나라니까 그럼 협의를 해요. 좋은 말로 해서. 야, 그건 좀 별로야. 우리한테 나 엔진 주고 싶지 않은데 F-50에다 넣어서 파는 거. 이제 그런 얘기들을 하는 거죠. 그 협의가 따라요. 그러면은 그러냐고 이제. 그리고 또 그러다 보니까 슈퍼그리펜 스웨덴처럼 채택해 버렸고. 그러면 이제 한 나라 날라가고 멕시코 그렇고. 그러면 이제 방향을 또 바꿔서 또 남미에서 대체 국가를 상대해야 되는 게 또 칠레 같은 나라. 그 나라 이제 좀 가서 또 공을 들여야 되고. 예전보다는 좋아졌는데 그 관계는 그냥 무턱대고 이제 가면은 뭐 안 될 것이다. 면밀하게 그 나라의 뭐 군사 환경, 역사, 뭐 대치 국가 다 따져보고 가야 되는. 무턱대고 뭐 몇 년 전처럼 뭐 가서 세일즈한다고 되는 건 아닙니다.